러브 운하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재난 사건으로 꼽힙니다. 1892년 윌리엄 T. 러브라는 한 사업가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7마일에 이르는 운하를 만들어 선박 운항과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나이아가라 주변에 많은 공장을 유치할 수 있음은 물론 인구 20만을 넘어 100만까지 도달하는 도시가 탄생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운하가 1마일 정도 만들어졌을 무렵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제 불안과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이 러브 운하 사업은 1마일 길이의 웅덩이만 남긴 채 중단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이후 장시간 방치되어 오던 이 러브의 토지는 1920년부터 온갖 폐기물들이 매립되는 매립지가 되고 맙니다. 특히 1947년부터 후커사 단독으로 폐기물 매립지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때 5년간 약 2만 2천 톤의 독성 폐기물을 매립하였고 1952년 폐기물 위에는 두꺼운 진흙을 덮는 것으로 매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후커사의 매립이 끝나갈 즈음 나이아가라에는 인구가 많이 늘어 있었는데 이에 나이아가라 시교육위원회는 학교를 지을 만한 부지를 찾게 됩니다. 때마침 눈여겨보았던 후커사의 토지에 매입 의사를 밝히지만 후커사는 처음엔 그 땅을 폐기물을 매립한 곳이라 하며 학교를 짓기엔 부적절하다고 거절합니다. 하지만 부지가 부족했던 위원회가 의지를 꺾지 않고 다시 매입을 희망하자 못 이긴 척 위원회의 매입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위원회가 매입한 토지의 가격은 단돈 $1. 사실상 후커사가 나이아가라 시교육위원회에 기증을 한 것이나 다를 바 없었죠. 그러나 시교육위원회가 토지를 구입하고 학교와 주택 등을 짓게 되면서 안타까운 비극의 서막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학교가 건립된 이후로 어떤 학생이 악취가 나는 액체를 발견하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은 알 수 없는 피부병과 두통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자 화가 난 주민 몇몇이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주민들의 항의에도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던 가운데 1957년 나이아가라시 하수도를 건설하던 중에 진흙 폐쇄층을 무너뜨리면서 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온갖 화학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엄청난 악취가 마을 전체를 휘감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후커사는 폐기물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고 정부 측도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그 후 이 사실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한 대통령은 러브 운하를 조사할 것을 지시하게 되고 해당 지역을 조사한 미 연방환경조사위원회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매립지에서 발견한 화학물질은 인간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유독성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78년 8월 7일 미국 역사상 최초로 러브 운하 매립 지역을 국가보건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매립 지역의 거주 주민들을 모두 이주시키기에 이릅니다. 러브 운하 사건은 당시 전국적인 뉴스가 되며 언론은 이 사건을 공중보건 시한폭탄, 미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비극 가운데 하나 등으로 대서특필하게 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러브 운하는 현재까지도 인간의 발이 닿지 않는 음의 땅, 악마의 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당시 거주한 지역 주민들의 유산율은 전체 평균의 4배나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땅이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환경재난 사건으로 기록된 러브 운하 사건. 환경이 닫히면 인간도 닫힌다는 말을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라 안팎의 물, 대기, 토양 관련 환경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사례들을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환경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환경 사례를 찾아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환경 문제나 환경 사건을 찾아본다고 하니까 어때요? 막 설레지 않나요? 네. 우리가 뭔가 지난 사건이나 문제를 들춰본다고 하니 탐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환경 사건. 왠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환경 사례 중에 물과 공기 그리고 토양 사례를 찾아보고 탐구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환경 사례를 찾아야 되죠? 환경 문제는 워낙 광범위하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찾고 싶은 주제를 선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물과 공기, 토양에 초점을 맞춰서 국내외 사례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혹시 학생들 중에 알고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선생님, 근데 런던 스모그 사건도 환경 사례가 되나요? 오, 그럼요. 런던 스모그는 대표적인 환경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혹시 경희가 런던 스모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런던 스모그는 1952년 12월 영국 런던에서 석탄을 뗀 연기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지면에 정체되면서 짙은 안개와 합쳐져서 스모그가 형성됐다고 해요. 그런 런던 스모그가 5일간 지속되면서 사건 발생 후 첫 3주 동안에 4천여 명의 사망자가 나타났다고 해요. 오, 대단한데. 그런데 4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니 끔찍하네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 4천 명이 사망한 후에도 만성 폐질환으로 8천여 명의 사망자가 더 늘어났거든. 총 12,000여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대기오염 사건이라고 해요. 맞아요. 이렇게 런던 스모그 사건처럼 이미 알고 있던 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한국의 미세먼지와 연계를 해서 조사를 해도 되고요. 또 과거의 역사 속에서 주제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찾아봐도 된답니다. 더불어서 환경단체에서 선정하는 환경 뉴스를 참고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례인 경우에는 지역신문이나 환경단체의 소식지 또는 환경과 관련된 날을 찾아서 그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봐도 돼요. 정말 형사처럼 미제 사건을 찾아보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미제 사건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찾은 환경 사례의 원인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 수도 있고 또 유사한 환경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과 관련된 날은 언제예요? 알려주세요. 환경과 관련된 날은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해진 다양한 날들을 말해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혹시 여러분들 환경의 날이 언제인지 알고 있나요? 저요. 4월 22일이요. 오, 대박. 그걸 어떻게 알아? 전 잘 몰랐어요. 지민이 너무 아깝다. 4월 22일은 환경과 관련된 날은 맞지만 환경의 날은 아니에요. 4월 22일은 바로 지구의 날이에요. 자, 세계 환경의 날은 6월 5일이고요.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한국을 비롯한 113개국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국제적으로 환경 관련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던 날이에요. 이 회의에서 유엔 인간 환경 선언을 채택을 했고요. 또 유엔 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을 했어요. 그렇구나. 이제는 잘 기억하고 아는 척 해야겠어요. 6월 5일은? 환경의 날! 4월 22일은? 지구의 날. 오. 자, 그 밖에도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 5월 31일은 바다의 날, 그리고 9월 16일은 오존층 보호의 날,
9월 22일은 세계 차 없는 날, 12월 29일은 생물 다양성 보존의 날이랍니다. 자, 이런 환경 기념일과 관련된 사례나 사건을 찾는 것도 매우 흥미롭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찾아볼 물, 대기, 토양 관련 환경 사례 주제를 한번 정해볼까요? 자, 주제별로 3개에서 5개 정도의 후보 사례 목록을 만들고요. 각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자료를 만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좋아요. 그런 다음 후보 사례들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발표를 한다면 서로의 다양한 환경 사례에 대해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자, 그럼 처음에 찾았던 5개 미만의 사례들 중에서 다음에 선정 기준을 적용을 해서 최종 사례를 선정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사례 속에서 환경, 경제, 사회적 요소를 많이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사례에 관련된 당사자가 다양한지도 한번 알아보세요. 자, 그리고 그 사례가 시사점이나 대표성이 있는지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사례가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지 체크를 해서 한번 최종 사례를 찾아보세요. 그럼 저는 이타이타이병을 주제로 사례 탐구 활동을 할게요. 저는 원진 레이온 사례를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하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활동 후 한번 발표를 들어볼까요? 우리 탐구 활동 후 다시 만나요. 이타이이타이병 사례. 자, 지민이는 이타이이타이병을 주제로 사례 탐구를 했는데 한번 발표해 볼까요? 저는 공기, 물, 토양 중에서 물 수질 오염에 초점을 맞추어 이타이이타이병을 조사해 보았어요. 이타이이타이병은 우리 말로 아프다, 아프다라는 뜻의 일본어에서 유래되었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 병은 1912년 일본 도야마 현의 진즈강 하류에서 발생한 대량 카드뮴 중독으로 인한 공해병인데요. 예로부터 진즈강 유역은 맑고 풍부한 물 덕분에 강물을 그대로 생활에 이용하였고 주로 쌀농사를 짓거나 민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살았어요. 그렇게 깨끗한 곳에서 왜 환경 오염이 일어난 거지? 1890년대 전후 무렵부터 벼의 생육 불량 등의 농업 피해가 눈에 띄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1912년부터 진즈강 중하류 유역의 원인 불명의 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병은 한 번 걸리면 낫지 않는 기병 또는 죄를 지어서 얻는 업병으로도 불리면서 주민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지민이는 이러한 사례가 왜 나타났는지 조사를 해봤겠죠. 발생 원인과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세요. 네, 물론입니다. 가미오카 광산은 진즈강 상류에 위치하며 주로 아연이나 납 등을 캐는 광산이에요. 1870년대 이후 광물에서 아연을 추출하는 기술이 진보하고 러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광석이 대량으로 채굴되고 아연 생산이 확대되었어요. 1955년 신문에 보도된 이후부터 이타이이타이병이라고 불리게 된 이 병의 환자는 그 유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던 35세 이상의 여성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병은 허리나 어깨, 무릎 등의 통증에서 시작되어서 증상이 심해지면 골절이 되풀이되고 전신을 덮치는 통증 속에 급기야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드러눕게 되는데요. 특히 정상의식인 채로 이타이라고 괴로워하며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죽음을 맞이하는 끔찍한 질병이에요. 그런데 왜 대부분이 35세의 여성이었을까요? 이타이이타이병은 35세부터 갱년기쯤에 걸친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서 95에서 97% 정도 발생을 했어요.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본래 칼슘도 빠져나갈 뿐만이 아니라 폐경 이후 칼슘 관련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당시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식사 준비나 농사 그리고 육아를 전담하면서 강물과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병이 더 많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타이이타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가미오카 광산에서 진즈강 상류 다카하라 강으로 들려간 광독의 영향으로 농업 피해와 환자가 계속 생기니까 진즈강 유역의 농업단체가 벼의 생육이 나쁘고 완전히 여물지 않는 등 광독 피해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호소하면서 국가와 현에 가미오카 광산의 폐수 개선을 요구하였어요. 그리고 1968년 후생성은 이타이이타이병이 카드뮴 만성 중독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카드뮴은 가미오카 광산에서 배출된 것 이외에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견해도 제시하였죠.
그래서 그의 정부가 공해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에 관해 처음으로 공식 발표를 한 획기적인 일도 있었어요. 결국 주민층이 승소하였고 주민 측과 원인 기업이 약정을 맺고 환자 구제나 환경 복원을 향해 움직였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도야마 현에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세에 알리기 위한 이타이타이병 자료관을 건립하였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타이타이병 사례 탐구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원진 레이온 사례. 이번엔 제가 원진 레이온 사례에 대해 탐구해 본 걸 소개해 볼게요. 공기, 물, 토양 중 무엇과 관련된 사례죠? 공기와 관련된 사례라고 말할 수 있고요.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지금동 일대에 있었던 원진 레이온이라는 회사의 합성 섬유 공장에서 일어났던 사고였어요. 어쩌면 국내 최악의 산업재해로 여겨지는 꽤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진 레이온은 1964년 일본에서 중고 기계로 들여와 1966년에 설립한 공장으로 1988년 올림픽을 통해 사건이 드러났고 5년이 흐른 1993년 6월에 폐업하였어요. 원진 레이온 공장의 방사과 노동자들은 월 근로 200시간과 평균 120시간씩의 초과 노동시간에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이황화탄소와 황화수소 가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공장 노동자 수백 명이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고통을 받았어요. 이들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팔, 다리 마비와 언어장애, 기억력 감퇴, 정신이상, 성불능, 콩팥 기능 장애 등의 증상으로 고생을 했어요. 이황화탄소는 처음 들어보는 기체인데요. 이황화탄소 화학식은 CS2이며 황분자 2개와 탄소로 구성된 무기 화합물로서 10ml 정도만 섭취를 해도 아주 치명적일 수 있어요.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가 될 수 있고 또 다량의 이황화탄소에 노출이 될 경우에는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그리고 구역질, 구토 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목숨에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반복해서 이황화탄소에 노출이 되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원진 레이온 사례를 조사를 하면서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노동부는 원진 레이온에서 이황화탄소가 허용 기준치의 2.6배, 황화수소가 1.3배가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진 레이온 측에 25,000시간 노재의 기록증을 발급하는 등 상업재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소홀히 했어요. 또 원진 레이온은 노동자에 대한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9개 항목을 위반하였고요. 일례로 1977년 입사하여 7년간 근무한 김 씨는 1990년 이황화탄소 중독 판정을 받고 회사에 산재 요양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했고 1991년 정신분열로 인해 사망했어요. 원진 직업병 피해 노동자 협의회는 원진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정해 줄 것을 노동부에 요구하였고 노동부는 이황화탄소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퇴직 직업병 판정자는 평균 임금 상정 방법의 개정을 통한 특례 적용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예방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요? 원진 레이온 사례로 그동안의 산업재해, 직업병 문제 처리가 피해자 보상 문제에서 근본적인 치료와 예방대책 수립으로 옮겨졌는데요. 이에 직업병 피해 예상자들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직업병 전문 병원 설립 등 전 사회적으로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례를 직접 찾아보고 또 탐구한 내용을 발표를 해본 거 들어보니까 학습 목표에 도달을 한 것 같네요. 각각의 사례들의 경과, 발생 원인, 주요 쟁점을 환경 생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잘 제시를 해줬어요. 자, 그럼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물, 공기, 토양 사례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